최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3월 28일 1차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고 이제 중반을 넘어서 오늘이 5번째 행사입니다. 다음 행사는 6월 13일 국회 사랑제 행사만 남겨두게 됩니다. 그동안 학내 많은 현안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시는 총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국민의례 순서로 프레지던트 서밋 5차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정면 태극을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회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5차 컨퍼런스는 세션 8의 주제인 혁신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한국과학창의재단 안성진 이사장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고요. 이어서 남서울대 윤승윤 총장님, 동명대 정웅석 총장님의 지정 토론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기념 촬영을 하고 바로 세션 9의 주제인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교육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동서대학교 장재국 총장님의 주제 발표가 있겠고요. 이어서 한남대 이원근 부총장님 그리고 아주대 이주연 교수님의 지정 토론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좌장이신 36대 김성희 총장님의 진행으로 자유토론과 만찬이 함께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밋 이사장이신 이인원 본지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뉴스를 켜기가 좀 무서워요. 들적마다 새로운 일들이 나오는데 오늘 아침 새벽부터 헝가리에서 큰 사고가 나서 또 뒤숭숭합니다. 나라 안팎이 다 뒤숭숭한데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의 천년지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신 총장님 여러분 그리고 또 발표해 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변화는 변화가 되는 거니까 또 따라가야 되겠죠. 오늘 그 발표 자료집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일단 물론 발표가 되겠지만은 내용들이 아주 충실하고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5차 컨퍼런스 현장은 페이스북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unn.net 뉴스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세션 8의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진행은 최용섭 사무총장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밋 사무총장 최용섭 발행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재규 상무께서 말씀하셨듯이 벌써 5회차가 됐습니다. 우리가 뭐 여기서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저희들이 말씀들을 하고 그러지만은 뭐 인터넷이나 또 유튜브 이런 데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도 이 프레지던트 서밋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모니터링하고 계시다는 말씀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들께서 또 부총장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이렉트로 교육정책 그 실무자들에게도 이렇게 전달이 될 만큼 굉장히 그 무게가 있고 실효성 있는 그러한 그 컨퍼런스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컨퍼런스 주제가 우리 그 요번 2019 프레지던트 서밋 주제인 혁신 교육입니다. 그래서 안성진 창의재 교육재단 이사장님께서 혁신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시의적절한 그런 발표를 하시게 되겠고요. 또 우리에게 가장 그 필요한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교육 규제 샌드박스 이것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항상 고민해 오신 우리 장제국 동서대 총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관심들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발제자가 2분이고 4분의 지정 토론자가 있기 때문에 아주 시간 배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아끼고 바로 우리 그 좌장을 맡으신 김성익 총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부탁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됐습니다. 네. 사실 오늘 그 자료를 좀 이렇게 저도 한번 다 훑어보고 그러면서 지금 이번 주에 발표됐던 그 IMD 그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의 그 발표도 좀 들여다보고 그 홈페이지에 가서 그 발표 전체 그 우리나라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국가 경쟁력이 27위에서 28위로 다시 한 해 동안에 떨어지고 대학 경쟁력이 49위에서 54위로 이제 떨어졌다는 이제 그 내용. 그럼 여러 지표들을 이렇게 좀 보고요. 또 이렇게 IMD와 더불어서 후반부에 WEF에서 발표하는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하는 그 여러 지표들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전체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상당히 좀 흥미로운 거는 또 좀 그 미국 연구개발 테머 청소에서 발표된 걸 보니까 올해 R&D는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2위인데 연구 경쟁력이라든지 또 교육 경쟁력은 상당히 이제 그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주제의 적실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혁신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혁신의 방향과 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면서 저도 이제 저 스스로 퀘스천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혁신이 구체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안착시킬 수 있을지 이제 이 부분이 우리에게 큰 도전인 것 같습니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또 저 스스로도 도전하고 숙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발제하시는 분들은 약 25분에서 30분 해주시고 또 지정 토론하시는 분들은 15분 생방송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생방송처럼 마이크 우리 국회처럼 딱 끊을까요? 시간 뭐 안 지키시면 뭐 그렇게는 못하지만 네,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8섹션으로 혁신교육의 미래 안성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님 발표해 주시고 이어서 바로 순서대로 윤승용 남서울대학 총장님 또 정옥섭 동명대학교 총장님 지정토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진 이사장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해야 되지? 올라가서 하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공대를 나오고 정보통신 네트워크 전공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99년도에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컴퓨터교육과에 가면서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거기 가면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또 제가 그런 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교육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와서 작년 12월 28일자로 와서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기 뭐 다 전문가시고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여러 고민 중에서 이게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거 전체가 아니고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마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제는 뭐 굉장히 거창하게 했습니다만 어디다 쏘면 될까요? 저쪽으로요?
우리가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등교육기관입니다. 보통 이제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이렇게 나누고, 고등교육기관은 이제 전문인을 양성하는 기관이라 이제 초중고에서의 교육과 조금 다른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제 초중고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져야 될 일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제 교육을 받고 대학에 와서 그 기본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인으로 양성되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해 대학에 가게 되면 자기 전공이 생기고 그 전공에 따라서 자기 직업이 생기고 이제 사회 활동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럼 이제 대학에 와서 그 학생들은 자기가 대학 생활 4년이라는 생활 동안 어떤 역량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 역량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미래에 전문인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쭉 변해 왔다는 겁니다. 아주 원시 시대에는 이 사람이 가져야 될 평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귀중한 역량이 뭐냐면 바로 힘이죠, 힘. 왜냐하면 힘이 있어야 내가 이제 동물을 잡아먹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정착 생활을 하고 이제 농업이라는 것에 이제 종사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농경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이제 농업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필요한 역량이 뭐냐면 농사를 잘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늘의 천기를 읽고 물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기후에 대해서 잘 민감한 그런 농작물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낼 거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업혁명이라는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필요한 역량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농촌에 있던 사람들이 도심으로 몰리게 되고 공장을 짓게 되고 어떻게 하면 단위 시간당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낼 거냐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제조업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교육의 큰 패러다임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 플라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 사람이 건축학자 같으면서도 철학자인 것 같고 수학자인 것 같고 과학자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학문 분야가 이렇게 한 덩어리로 돼 있다가 이 산업혁명이라는 시대를 지나오면서 학문이 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으로 왜냐하면 이게 제조업 시대가 되면서 대량 생산하고 효율성을 강조하고 이런 시대가 되면서 이제 그런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어떤 지식들을 갖춰야 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세부적인 학문들이 이게 분화가 크게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체제가 이제 현재까지 이제 쭉 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과연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을 만들어내고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제 그렇게 살던 시대가 과연 지금 필요한 시대냐. 지금이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사람도 있고 디지털 시대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시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던 그런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즉 산업혁명 시대에 갖고 있던 역량을 지금도 계속 가져야 되느냐라는 거에 이제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직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농경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농경 시대에는 농업을 주로 하는 농경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그 근로하는 대부분의 인구의 한 90% 정도의 인구가 농업에 다 종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산업 사회를 가면서 현재도 농업을 하느냐? 농업을 하죠. 지금도 농사 짓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경제 활동 인구의 약 6%만이 농업에 종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90%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던 시대보다 훨씬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는 남아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제활동 인구의 90%가 6%까지 이렇게 쭉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제조업이라고 하는 시대가 그러면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시대로 가면서 제조업이 없어지느냐?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조업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단지 제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의 수가 농업에서 90%에서 6%로 줄듯이 계속 필요한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청년 실업이라든지 학생들이 도대체 학교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 가르쳤던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지금 세상은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져 있는데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과연 내가 평생 살면서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면서 계속 이런 역량을 대학에서 배웠던 역량들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지금 기업에서 그런 전문 인력들이 필요로 하느냐라는 거에 이제 큰 퀘스천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 제가 이거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한번 여기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Haircut for a client.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It turns out a big part of getting things done is making a phone call. We think AI can help with this problem. Let's say you want to ask Google to make you a haircut appointment on Tuesday between 10 and noon. What happens is the Google Assistant makes the call seamlessly in the background for you. So what you're going to hear is the Google Assistant actually calling a real salon to schedule the appointment for you. Let's listen. So how can I help you? Hi, I'm calling to book a women's haircut for a client.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Sure, give me 1 second. Sure, what time are you looking for around? At 12 p.m. We do not have a 12 p.m. available. The closest we have to that is a 1:15. Do you have anything between 10 a.m. and 12 p.m.? Depending on what service she would like. What service is she looking for? Just a woman's haircut for now. Okay, we have at 10 o'clock. 10 a.m. is fine. Okay, what's her first name? The first name is Lisa. Okay, perfect. So I will see Lisa at 10 o'clock on May 3rd. Okay, great. Thanks. Great. Have a great day. Bye. 다시 아까 화면을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이거를 보고 나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움을 느꼈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는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소위 AI가 내장되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실제 미용실에 전화를 걸어서 사람 대신에 예약을 하는 거였는데 미용실에서 전혀 판단을 못하죠. 이게 기계가 했는지 사람이 했는지 전혀 판단을 못합니다. 저는 왜 구글이 이런 거를 만들까? 이게 바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이게 지금 저런 거 하나가 어디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스마트폰에도 들어갈 수 있죠. 차량에도 들어갈 수 있죠. 냉장고에도 들어갈 수 있죠. 밥통에도 들어갈 수 있죠.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플랫폼이죠. 어디나 이게 다 내장되어서 하나로 다 전 세계를 통일시킬 수 있는 엄청난 파워를 갖는 게 이 지금 구글의 지금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고서 이게 만약에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많이 내장된다라고 하면 뭐 사람은 굉장히 편하겠죠. 뭐 여행사도 예약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예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 비서로서의 역할들을 엄청나게 해댈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비즈니스로 활용이 되게 되면 구글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될 거고 이거에 관련된 모든 산업들이 다 구글이 제패를 하게 되겠죠. 근데 저거를 만든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거죠.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는 파급력이 엄청나게 큰데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게 과연 기존에 뭐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나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컴퓨터공학을 공부한 사람이나 이게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심리학의 분야에서의 변화, 원래 심리학, 소셜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 발생되는 문제들을 연구하는 분야죠. 사회학도 그렇고 다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인데 이제는 기계와 사람 간의 관계, 심지어는 앞으로 더 나아가면 기계와 기계 간의 관계가 그런 심리적인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걸 이해하는 심리학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스템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바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현상적으로는
현상적으로 뭐 초연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교육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시대에 도대체 어떠한 역량을 학생들이 갖도록 해야지만 얘네들이 이런 환경에서 개발하고 이런 환경에서 직업을 갖고 이런 사회에서의 문제점을 이해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교육적 이슈로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차가 있지 않습니까? 마차. 처음에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단순하게 마차를 대체하는 것이 자동차인 거였습니다. 마차를 대체하는 것이.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레드 플래그 액트 같은 게 만들어지고 이제 규제가 들어가게 돼서 이제 마차를 모는 마부의 직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그게 다 실패로 끝나게 되죠. 세상의 큰 흐름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이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 단순히 마차의 마부의 직업만 뺏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다양한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개인이 차량을 갖기 위해서 개인 자동차가 생기고 짐을 나르기 위한 트럭이 생기고 그다음에 차를 갖지 못한 여러 사람들을 실어나는 대중교통수단이 생기게 되죠. 다양한 변종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서비스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개인 차량처럼 운전을 해주는 택시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완전 물류 서비스로 이제 변모하게 되고, 대중교통도 여러 사람을 실어 나누는 그런 전국적인 망을 형성하는 서비스로 이렇게 변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고 나타남으로 인해서 전개되는 양상은 엄청난 큰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일이 생기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택시를 이제 개인의 차량으로 대신해주는 우버라는 서비스가 나타나면서 사회적인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염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단순히 이제 우버라는 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유 차량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택시의 직업을 파괴하느냐라는 측면에서 생각하지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다양한 형태로 바뀝니다. 뭐 공유 자전거 생기죠. 저도 이렇게 출근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요즘 이게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는 직장인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1,000원만 이렇게 내면은 돌아다니는 킥보드 그냥 타고서 바로 이렇게 다니거든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강남 지역에 가면 아침에 출근 시간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다 공유 서비스입니다. 공유 서비스. 이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 그 다음에 뭐 공유 부엌도 있죠. 그 다음에 공유 사무실도 있죠. 무지하게 다양한 형태로 지금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비즈니스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로 연결된다는 얘기는 돈을 번다는 얘기고 기업이 생긴다는 얘기고 기업이 생기면 여기에 종사할 종업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가 대학에서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배우고 나와야 되는데 과연 이런 사회적인 현상들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나오고 있는 건가라는 거에 이제 의문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뻗어나가는 도대체 어떤 서비스가 생길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택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데 우버가 들어오는 거를 이게 뭐 이제 운전사가 없어지잖아요. 운전사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문제 자체가 아예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우버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운전사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그 우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요. 그 차량 판매 대수가 줄어듭니다. 우버 써보셨어요? 우버요? 외국 출장 가서 우버 써보셨습니까?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그걸 편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차를 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바로 차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버가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차량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 운전 여기 이제 뭐 다 이제 기사가 다 있으시니까 그러시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개인 운전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일주일 동안 차를 얼마나 운전하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게 쓸모없는 겁니다. 차량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차를 굳이 일주일에 몇 번 운전 안 하는데 살 필요가 있을까? 아, 이렇게 편하게 그냥 집 앞까지 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바로바로 탈 수 있는데 해서 차량 판매가 급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이 차량 판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동차 산업에 대한 위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거죠. 4차 산업이 준비가 돼 있느냐, 뭐 잘 준비 안 돼 있다, 이런 얘기고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지금 배운 것이 10년 후에도 이게 쓸모가 있느냐, 이거에 지금 큰 의문이 생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식을 막 집어넣는 것이, 뭐 내가 회계학을 전공했다, 그럼 그걸로 거의 평생 먹고 살던 시대가 이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새로운 기술들이 출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개인에게 요구하는 역량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내가 지식을 대학에 다닐 동안 한 번에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놓으면 그걸로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 주기로 계속 새로운 지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식들을 내가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내가 그걸 깨우쳐내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걸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은 집어넣어야 되지만 얘가 모르는 것은 스스로 찾아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다 배웁니까?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하지만 내가 직장에 가서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직무에 맞도록 정보를 계속 찾아내서 자기가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다. 그거를 어떻게 대학에서 가르칠 거냐, 그게 지금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 스스로 기술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 가서 계속 교육받는 거,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유튜브 찾고 검색해서 정보를 습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어떤 인재를 원하느냐라고 설문조사를 2016년에 500대 기업으로 설문해보면은 국내 기업인 경우에 도덕성, 인성, 팀워크,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기초 지식이 제일 낮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어차피 대학에서 모든 걸 다 배워서 오지 못한다. 그럼 무슨 능력이 필요하냐?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 해결하는 거 없다. 일을 할 때 다 팀으로 해야 되니까 같이 일하는데 편한 사람, 협조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협력하는 능력, 팀워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 능력들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리고 도덕성, 인성, 대충 하고 끝내겠다. 프로그램 개발하다가 이거 버그 있어도 그냥 출시하겠다. 제품에 하자가 있는 건 알지만 그냥 내보내다. 그러다가 요즘에는 어때요? 엄청난 기업이 데미지를 먹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안 되는 건 뭐고 되는 건 여기까지고 라는 거 얘기해주는 기본적인 도덕성을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갖추지 않으면 결국에는 회사가 망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뭐 가습기 살균제 문제 이런 게 다 뭡니까? 그게 전부 다 그런 데서 기인하는 문제거든요. 당장은 수익을 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에 엄청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게 오너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서 그런 걸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능력들이, 이런 덕목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좀 힘들더라도 참아내는 능력. 의사소통, 남하고 대화하는데 발표도 잘해야 되고 자기가 가진 주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전개해야 되고 이런 능력들을 갖추는 게 필요한 거죠. 외국도 별반 다른 게 없다라는 거죠. 외국에서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들이 기본이 탄탄해야 되는, 무엇인가를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언제든지 검색해서 나올 수 있는 지식들을 머릿속에 많이 넣어놓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아니라, 없는 건 안 되죠. 그런 건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걸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훌륭한 인재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대 남하고 같이 일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덕목들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다라는 겁니다. 대학은 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대학 정원 자체가 뭐 이건 여기 계시는 총장님들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게 되면 조만간 2023년쯤에 되게 되면 지금 이게 교육부 자료입니다. 교육부 자료인데 2018학년도에 입학 정원 기준으로 48만 3천 명 정도가 요 빨간 라인입니다. 빨간 라인인데 이게 당장 대학 입학 가능 인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고등학교 졸업한다고 해서 다 대학 가는 건 아니니까 걔네들 빼고 계산하게 되면 당장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오고 있다. 조선일보 얼마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2021년에 전체 4년제 대학이 191곳, 전문대학 137곳 중에서 38곳이 신입생을 한 명도 못 뽑을 것 같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1차적으로 전문대학 자체가 먼저 타격이 오겠습니다만 이미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변화된 교육을 대학에서 해야지만 이런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탈출구가 되지 않느냐.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조만간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를 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해야지만 학생들이 가지 않느냐. 사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안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어차피 취직 못할 거 못하러 가나 이런 생각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대학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준다는 확신이 있어야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확신이 있어야 선택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리키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전에나 산업혁명 시대에 공장 짓고 도시에서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가던 그런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 인프라로 다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뀌어가고 있고 그럼 어떤 교육이 되냐? 기본 자체가 즉 펀더멘털이 탄탄한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데 기본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컴퓨팅 사고력이나 소프트웨어 교육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 뭐 새로운 것을 창의력이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창의력, 기업가 정신, 변화에 대한 적응력, 의사소통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능력을 탄탄히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대학은 또 여러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에콜 42 여기도 이제 아까 제가 보니까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미네르바 스쿨 뭐 그다음에 AI 뭐 교육을 해라 이런 것들이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이 생기고 이런 요구들을 계속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AI 가르치고 싶죠.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요. 뭐 지금 AI 주가가 엄청나게 높아져 있어가지고 사람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대학에서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공계통의 학생들은 자꾸 기초학력은 떨어지고 있고 중학교도 그렇고 미달 비율입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 이것도 신문에 나왔던 건데요. 중학교 3학년이 뭐 수학의 미달률이 10%가 넘어가 있고 고등학생도 10%가 넘어가 있죠. 이제 이런 학생들 대학에서는 이공계 가면 취업이 더 잘 된다 그러는데 2학년 올라가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문이과 선택을 하는데 이과에 대한 선택률이 자꾸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2019학년도고 2020학년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47.3%가 이과 자연계를 선택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게 45.6%로 더 떨어집니다. 이공계가 취업 잘 된다고 하는데 고등학생들은 안 가겠다. 이쪽 안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입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 입시부터는 큰 변화가 있죠. 하나가 이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라서 탐구 영역에서 문과든 이과든 지금 현재까지는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과는 과탐 과목에서 선택하게 돼 있고 문과는 사탐 과목에서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이게 터져 있습니다. 터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탐에서 한 과목하고 그 다음에 과탐에서 한 과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능 과목 이렇게 지정하겠다라고 해서 보시게 되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수학이 자연계열은 뭐 지정이 없고 그다음에 뭐 자연계열에서 수학 선택하는데 기하 또는 미적분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탐구계열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은 아예 지정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과탐에서 꼭 2과목 선택해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대학에는 이공계를 갈 때 사회탐구 영역에 있는 2과목 선택하고 공대를 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대학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공대에서 기계공학과를 가는데 뭐 물리나 뭐 화학이나 이거 아무것도 안 들은 애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전공교육 자체가 기본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서 이걸 교육해야 되느냐? 결국엔 교양교육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처럼 교양교육을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기본이 탄탄한 교육, 의사소통 능력이다, 뭐 도덕성이다 이런 것들을 그럼 어디서 가르쳐야 되냐? 그건 전공에서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교양교육의 혁신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교양교육을 가져가는 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렇게 입학생들이 다양한 형태로 들어오게 돼 있는 애들을 어떻게 교양교육에서 완충을 시켜서 전공교육을 가게 할 거냐. 미래에 필요한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 역량 중에 의사소통 능력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능력들을 그러면 전공교육에서 가르치는 건 대부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양교육에서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지만 이런 아이들에게 그런 기본적인 역량을 가르치게 할 것이냐. 이게 큰 이슈 중에 하나로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교육은 전공교육답게 하는 거 필요한데 교양교육의 각 대학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칸막이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들을 어떻게 앞으로 변화를 가져가느냐가 학생들이 미래의 기본 역량을 갖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나 이런 데 갖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기능들, 보통 우리가 하드 스킬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전공 교육이죠. 근데 정의적인 공감하고 배려하고 소통하고 이런 소프트 스킬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걸 어떻게 아이들에게 갖게 할 거냐. 이건 대학에서는 교양교육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교양의 기본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형태. 최근에 데이터 사이언스라든지 컴퓨팅 사고력이라든지 지금 이건 이제 RGMS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제 코딩을 통해서 수학을 배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거라든지 뭐 이 학생도 굉장히 유명한 학생이죠. 고등학교 학생이 자기 그 이웃집에 아저씨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니까 얘가 왜 췌장암이 뭔데 사람을 죽이나 싶어가지고 구글링을 합니다. 구글링을 열심히 해서 췌장암 발견하는 키트가 100불이 넘는 거를 몇 센트짜리로 만들어냅니다. 얘가 이제 메소틸렌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췌장암에 반응한다라는 거를 구글링을 통해서만 공부를 해서 그걸 만들어서 얘가 그 고등학생 때 전 세계 과학 대회에서 1등을 합니다. 근데 얘가 과학을 잘하냐? 잘 못합니다. 잘 못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지 않으면 아이들이 나가서 세상을 자기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돼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 인재가 사회적으로 필요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기반 교육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것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 시스템을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무크도 좋고 온라인 시스템도 좋고 다양한 에듀위드나 이런 컨텐츠 좋고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 스스로 찾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달식의 공부가 아니라 그런 교육을 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 다음 주제가 막 규제 샌드박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의 뭐 이런 거 활성화시키려면 제한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풀어야 이런 거 도구를 많이 이용해서 지식을 넣는 게 아니라 지식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네, 여기까지 제가 30분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